주제가 국민주권론의 허와실. 이제 국민주권인데 이 주제가 왜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라고 하는 그 개념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검토 없이 그대로 그냥 한국에 막 세례시켜가지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기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민주주의 핵심이 주권 재민 사상인데 이 주권 재민 사상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게 오늘날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하는 게 오늘 우리 주 목적입니다. 그 국민주권론이란 무엇인가 루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국민주권론이 루소의 민주주의론이죠. 이걸 좀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권 사상이 루소의 주권 사상이 인권 사상하고 프랑스 혁명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인데 이게 꽁상하고 그다음에 토크빌 이 두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위에 이 루소는 원래 그 제네바에서 태어났고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스위스 이제 자라나고 그러다가 스위스에서 못 견디고 이제 프랑스로 와서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뭐 아주 불우한 생활을 했죠. 그다음 이제 다시 영국에서 살다가 영국에서 흉한테 갔다가 흉한테 나중에 싸우고 이제 다시 프랑스로 들어와가지고 뭐 박해받고 뭐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꽁스당스와 토크빌이 프랑스에서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빠졌는데 몽테스큐에 있죠. 몽테스큐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간략하게 언급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요 3대 자유주의자입니다. 프랑스 토크빌, 몽테스큐의 꽁스당 세 사람이 프랑스의 자유주의자였는데 이런 세계적인 거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항상 이 자유가 없는 오늘날에도 뭐 자유가 거의 아마 유럽 사회에서 자유가 굉장히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계 랭킹이 한 40위쯤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40위쯤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30위쯤 되는데 그런데 프랑스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그 주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에 틈색이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 이펙트가 있거든요. 이웃 사람이 잘 사면 그 다음번에는 뭐 잘 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랑스가 우리보다 훨씬 잘 만약에 프랑스가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아마 태국이나 이 정도 됐을 겁니다. 태국 아니면 태국이 제일 적합하겠네요. 그 다음에 꽁스당 토크빌 있고 하이에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에크를 발을 할 겁니다. 하이에크가 이 루소의 주권 재민 사상 철저히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데모크라시 대신에 디마크시라는 말을 사용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선 현행 헌법에 한번 볼까요? 우리 국민주권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아주 또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렷하게 된 나라는 아마 프랑스 헌법하고 우리 헌법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은 과거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 오늘날 독일 헌법은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국민주권 사상이.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중국 헌법, 프랑스 헌법, 러시아 헌법. 그 다음에 일본 대신에 누구냐면 스위스를 넣었어요. 스위스는 주권 재민 사상 없습니다. 중국 헌법, 프랑스 헌법, 러시아 헌법. 주로 이제 좌파적인 나라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독일, 아까 했던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는 헌법에서는 주권 재민 조항이 없다. 북한도 그렇죠. 북한도 주권 재민, 사실은 주권 재민이 주권민이 아니라 이거 노동계급이죠, 노동계급. 노동계급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국민주권이나 노동계급 주권이나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그 주권 개념의 등장 배경을 한번 볼까요? 주권 개념의 등장 배경. 이게 주권 개념의 등장 배경인데 우선 그 주권이라는 거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죠.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고 그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권력 이게
권력 분립도 반대를 하죠. 그 다음에 위임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권력 위임, 대표제 반대. 권력 분립 반대죠. 이건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주권이라는 건 대내적으로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갖는다. 물론 뭐 주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남용, 오용,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주권 개념은 안 된다는 뜻이죠. 나중에 리마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무제한적인 주권 개념은 맞지 않는다. 리미티드죠. 리미티드 데모크라시.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원천과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죠. 주권제민 모든 국가 권력의 원천. 국가 권력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원천입니다. 국가 권력의 내용보다는 원천을 중시하는 거죠. 원천. 그게 이제 국민한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천. 아니면 뭐 1인 독재라든지 과도 소수라든지 이렇습니다. 국가 권력 원천과 정당성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주권 사상의 근대 사상의 특징이죠. 16세기, 17세기에 들어서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중세시대는 분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권 개념이 없습니다. 네이션 빌딩이 이루어지면서, 그 국가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그 중앙 집권 체제가 들어서면서 생겨난 게 주권 개념입니다. 주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날짜를 자꾸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게 참 하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건국되느냐, 건국 가지고 굉장히 싸우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언제 이게 우리나라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주권 개념이 특히 그 대외적으로 자주적 독립성. 영국의 그 EU에서 탈퇴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에 탈퇴를 했습니다. 자주 독립성. 자기 스스로 그 법을 정할 수 없는 EU에서 그냥 정한 그 법을 그대로 영국에 심다 보니까 이 주권이 이제 주권이라는 게 없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게 잘못 남용하면 큰일이다라는 얘기죠. 중앙 집권적 통치 형태의 형성하면서 이제 주권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경우, 폭력을 독점하죠.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그렇죠. 폭력은 국가 독점입니다. 모노폴. 그 파워, 폴리티컬 파워를 독점하고 있는, 독점에 대한 정당성 확립하기 위해서 주권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자의 독립이, 주권자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자는. 이제 루소 이전의 주권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장 보댕이죠. 장 보댕이 이제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데 뭐 이게 16세기 사람인데 주권에 관해서 주권은 나눌 수 없는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최고 권력이다. 그렇습니다. 주권을 엄청나게 주장을 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레디칼한 급진적인 교조적인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따집니다. 우리는 지금 의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권 분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권 분립이라는 건 형식적으로 보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주권 재민 사상에 뽑아내는 거죠. 주권은 나눌 수 없는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최고 권력이다. 장 보댕을 보면 1인이나 단일의 1인 혹은 단일의 인간 그룹입니다. 단일의 인간 그룹. 1인 한 사람이나 인간과 단일의 인간 그룹에 필연적으로 집중돼야 한다. 그 최고 권력은 그래야 된다는 얘기. 이걸 나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 딱 묻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배자의 특권은 어떤 다른 개인도 동의 없이도 시민들이 지킬 법을 정하는 것. 주권이라는 건 언제든지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그래서 커먼로 시스템에서는 주권 개념이 아주 굉장히 연약하게죠. 그러나 이게 중앙 집권적인 체제,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법이죠. 입법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입법 중시하는 것. 입법. 국회에서 법을 중시하는 것.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커먼로 시스템은 오히려 주권 개념은 좀 적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법을 지킬 걸, 법을 직접 시민들이 정할 법을 정하는 겁니다. 이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커먼로 시스템에서는 주권 개념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커먼로 시스템에서 형성된 법으로 인해서 주권이라고 하는 걸 리미트 시키는 거죠. 제한하는 겁니다. 주권을. 그게 이제 하이에크 관점이죠. 주권을 제창한 이제 홉스인데요. 홉스의 사회계약론이죠. 국가주권론. 1인 독재입니다. 완전히 장 보댕의 주권론을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당화시켜주는 게 홉스입니다. 홉스 자유는 나눌 수 있지만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얘기죠. 권력은 분할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장자크 루소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여기 18세기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1인 소수에 있다는 국가 주권론 대신에 국민에게 있다는 국가 주권론이죠. 아까 장 보댕하고 이제 전혀 다르죠. 국민 다수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라고 하는 걸, 홉스를 보면 홉스는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국가한테 양도를 해버립니다. 다 줘버립니다. 다 줘버리고 국가에 네 맘대로 하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국민한테 이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1인 독재면 1인 독재든 1인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민한테 전부 고스란히 갖다 주는 거죠. 제약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이 그대로 갖다 주고 국민한테 갖다 줍니다. 아주 희한하죠. 그렇죠. 그 권력을 누가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죠. 1인 독재자,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을 그대로 국민이라는 집단체제에 갖다 주는 겁니다. 국민에게 있는 주권론, 국민 주권이라는 건 주권은 무제한적인 셈이죠. 그렇죠. 1인 독재에 있어서나 소수가 지배하는 과도체제에 있어서의 모든 권력, 그걸 고스란히 국민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권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국가 권력은 제한한다라는 이 자유주의의 핵심 요점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는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되지만 된다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사상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국가 권력이 제한한다라는 사상이 저에 없는 사회 계약론, 이제 루소의 사회 계약론입니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 1761년 쓰는데 사회 계약론은 국민 주권론하고 똑같습니다. 사회 계약론이 국민 주권론을 설명한 거죠. 국가 권력의 정통성 근거는 전체로서의 국민 의지에 있다. 국민 의지. 볼롱테 제네랄이라는 자유의지라고 할까? 볼롱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죠. 일반 의지. 그렇죠. 일반 의지. 국민주권의 개념은 일반 의지. 이것은 만능적인 국가입니다. 만능이죠. 국가는 만능적인 국가가 수행해야 할 직접민주주의. 국민 다수의 뜻이 일반 의지다. 일반 의지. 이게 공공이익하고 똑같습니다. 다수가 정한 거죠. 자우스가 정한 거. 이 다수라고 하는 건 다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지적 능력이죠. 이제 하이에크가 좀 비판하는 게 두 가지 초점에서 이 주권을 비판하는데 하나는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이익 집단, 조직화된 이익 집단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왜곡됐다. 과거보다 훨씬 더 왜곡됐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비판은 이 인식론적인 비판이죠. 인식론적인 비판. 그러니까 다수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초점입니다. 다수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수의 능력에. 다수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수다. 그래서 인식론적인 측면, 하나는 인센티브 측면, 그러니까 이익단체들입니다. 이익단체들이, 이익단체들, 조직화된 이익단체들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커럽션 됐다. 부패민주주의, 아니면 바게이닝 민주주의, 협상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현재를 표현합니다.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루소한테는 책이 4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술과, 과학에 관한 담론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평등 기원론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나왔고, 세 번째는 에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사회계약론인데, 첫 번째 있었던 과학과 예술에 대한 담론하고, 그 다음에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루소가 살던 당시의 사회를 진단하는 거였습니다. 진단하는 측면이었습니다. 사회가 왜냐면 불평등하다라는 것,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이 문화가 완전히 타락돼 갔다라는 걸 진단하는 거죠. 진단합니다. 자본주의 문화를 굉장히 비판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재산권, 불평등 기원론에서는 재산권 문제, 소유권 문제, 자본주의 사회가, 있죠. 자본주의는 불평등이 제도화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이 제도가 된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불평등한데, 원래 불평등하고 불평등한데, 이게 결국은 인간이 태어날 때보다 서로 다르게 태어났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이 불평등이 나중에 보면 이게 제도화 돼가지고, 애초에 타고날 때의 불평등은 이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제도화 됐다는 겁니다. 상속 문제. 그렇죠. 상속 문제 때문에. 상속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인간이 불평등한 것,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보다 불평등하다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나중에 큰 효과를 미치고 제도화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특히 상속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상속 문제. 가족에 의한 상속 문제. 이제, 그리고 자본주의 불평등이 제도화된 거, 그 다음에 질투, 시기, 노예의 전쟁입니다. 질투, 시기, 노예와 전쟁.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인류 문명을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 그 당시 이제 자본주의 문명이죠. 상업사회입니다. 상업사회의 문명을 비판한 사람이죠. 상업사회의 문명을 비판한 거죠. 이런 사상이 비판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칼 마르크스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루소가, 칼 마르크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데카르트하고 루소만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사회주의, 현재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등장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거죠. 막스가 없었다고 그래도, 막스는 옛날 정말 종합적이고 이제 새로운 측면에서 유물사관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특히 주목할 점은 막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데카르트하고 루소만 했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사회주의, 막스의 이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사회주의 이론 그대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루소가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 문명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불평등 기원론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 그 당시 인류 문명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두 권의 책이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적인 책이죠. 에밀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입니다. 두 가지는, 전자의 두 가지, 예술과 과학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 그거하고 불평등 기원론하고 이 두 가지는 그 당시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 문명이 왜 이렇게 타락되느냐. 과거에 원시 사회, 이 루소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가 흡수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죠.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오히려 인간이 아주 자유롭고 내추럴 리버티라는 얘기를 쓰는데, 서로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고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의존되어 있지도 않고 서로 의존되지도 않고 혼자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이면서 그 다음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아주 내추럴 리버티라고 해요. 아담 스미스의 내추럴 리버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리버티입니다.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시기죠. 분업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자유의 제한을 보거든요. 자유의 제한이다. 분업.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분업이죠. 그게 이제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업적인 현상, 상업사회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인간이 이제 타락되었다. 그 타락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 에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계약론입니다. 에밀은 교육적인 통해서 이제 인간을 이제 교화시켜야 된다. 이런 루소의 이런 비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런 비판은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물론 아까 얘기했던 칼 마르크스도 그랬고 그 사회주의자를 그렇지만 특히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프로이트 심리학. 아니면 누구죠? 자유로의 도피라고 하는 누구죠? 자유로의 에리히 프롬 같은 사람. 에리히 프롬 완전히 심리학입니다. 인간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문제시하는 거죠. 프로이트도 그렇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문명 문화가 이게 인간을 억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억압 문명. 풍요 속에서의 불만. 그런데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에밀은 에밀은 지루해서 참 별로 읽지 중간 읽다가 집어치워버린 책인데 옛날에. 그다음에 사회계약론 문제인데 사회계약론이 이게 이제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거죠. 사람들한테 이 자본주의 문명을
자기가 보기 이 자본주의 문명이 완전히 부패된 건데, 부패되고, 자유도 없고, 억압적인 문화인데, 이거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죠. 초월하면서 이제 사회 계약을 지마자. 사회 계약론을, 계약을 맞자. 그때 생겨나는 일반 의지, 다수의 결정입니다. 다수의 결정. 그걸 가지고 그냥 사회를 개혁하는 겁니다. 다수의지라는 게 사실은 공공이익입니다. 공공이익, 공익이죠, 공익. 다수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얘기. 일반 의지의 성격을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일반 의지. 이게 사회 계약론의 핵심 포인트인데, 일반 의지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만능적인 국가가 수행할 국가 목적입니다. 만능적이에요. 국가 목적은 다수가 정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다 해낼 수 있는, 다수는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한 모든 것은 다 해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초점을, 여기에 초점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하이에크죠, 하이에크. 논문이 있거든요. 독일에서 원래 썼던 책인데, 독일에 있을 때 썼던 논문집에 보면 바로 주권 재민의 합리주의적 미신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 제목하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대표제 거부하죠. 의회가 대표제를 거부합니다.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제 입법부를 인정을 합니다. 사회계약론을 보면 그냥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오로지 그건 위탁받은 것이지, 국민의 위탁을 받은 것이지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의회제도를 보면, 그 국회의원들 대표를 뽑습니다. 그 대표는 자기 양심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루소에서의 의회에서는 의회가 설사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 헌법을 보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 위탁을 받은 자일 뿐 국민의 대표자는 아니다. 입법부는 결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최종 결정자는 국민 주권자다. 정말 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다수가. 국민 주권 사상, 요 세 가지 컴포넌트를 볼까요?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 혁명, 국민 주권 사상.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볼까요? 인권선언이 프랑스 혁명의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혁명이 과연 얼마만큼 그 당시 인권선언에 기초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죠. 우선 제1조를 볼까요? 인간은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로 태어났다. 이게 인권선언의 1조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전혀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였거든요. 바꾸자였거든요. 인간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프랑스 인권선언을 보면 몇 가지 용합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 보면 모든 주권은 그런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망가진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원래 프랑스 인권선언대로만 했다고 한다면 참 좋았는데, 요 이질적인 요 부분이 있거든요. 6조하고 제3조. 이게 이제 주권재민 사상인데, 이게 활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를 해버렸죠.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로베스피에르, 그 다음에 나폴레옹 3세, 이런 사람들 집권할 때, 그 사람들 통치 보면,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로 태어났다. 이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하이에크나 미제스가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 부분들 보면. 제1조 인간은 자유롭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없는, 그렇죠. 영구적인 인간의 자연적 권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이건 대단한 거죠, 자유주의. 이건 그 당시 프랑스 사회,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을 경제적인 이유, 프랑스 혁명의 경제적인 원인, 경제학적인 원인이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조항이. 그 당시에 보십시다. 전쟁으로 인한 전비 문제였습니다. 조세 굉장히 심했죠. 그 다음에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서민층들이 자유라든지 재산권 문제는 전혀, 토지 소유하는 건 이게 서민층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조세에 이르렀죠. 그 다음에 국가 부채였습니다. 국가 부채. 국가 부채는 나중에 국가가 부채에 갚지도 않습니다. 갚지도 않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데다가 생활이 막 핍박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는 혁명이 날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합니다. 분명히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자유, 이 문제는 전부 다 포기를 하는 거죠.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오로지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루소의 민주주의 사상. 주권 재민 사상에 치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볼까요? 제4조 볼까요? 제4조.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건 뭐 굉장한 자유죠, 이건. 해라는 것도 여기서 한 프린시플이 아닙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한 프린시플이 아닙니다. 한 프린시플이 아니라 인절입니다, 인절이. 남한테 손상하는 겁니다. 재산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물리적인 손상이죠, 인절이. 물리적인, 신체적인 손상. 이런 것들입니다. 물리적인 자유에 대한 물리적인 침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인절이를 씁니다, 인절이. 인절이하고 하목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인절이하고 하목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대기업이 중소기업 분야이든 중소기업이 판매고, 아니면, 대형 백화점이 쓰게 되면 뭐 재래 상권이 뭐 피해를 본다라는데, 그때 피해, 그것도 함풀입니다. 누구죠? 존 스튜어트 밀의 함 개념이 속합니다. 그 경제민주화 조항이 전부 다 존 스튜어트 밀의 함 프린시플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좀 여기서는 이때 인절이라는 얘기죠. 타인을 해하지 않는 범위는 인절입니다. 인절. 내가 영어로 써놨어야 되는데, 내가 이 책을 쓸 때는 인절이를 분명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소유권의 신성 불가침한 권리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 안에 프랑스 인권선언을 보면 국가가 사람들, 우리나라가 국가로부터 이거 자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놓여 있는 국가의 불가침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 이겁니다. 서로 융합할 수 없는 내용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2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죠. 다수가 정한 이겁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핵심 포인트가 돼버린 겁니다. 앞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핵심적인 가치들, 리버타리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앞에서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하고 미국 혁명하고 전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죠. 프랑스 혁명하고 미국 혁명, 아메리칸 독립선언을 하면서 미국 혁명이죠. 그거하고 전혀 차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이 있고 미국이 아메리칸 레볼루션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아메리칸 레볼루션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1조, 2조, 3조, 4조, 17조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 아니면 로크의 전통. 지난 시간에 아마 로크 전통이었는데, 비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화주의 설명을 했었죠. 공화주의 설명할 때, 포코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원래 미국의 선언을 할 때도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공화적인 사상, 공익이라고 하는 사상이 더 초점을 맞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공화주의인데, 그거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국 혁명을, 그런 좌파들이 미국 역사를 해석하는 거 말고, 우파 쪽에서 해석을 보면, 역시 이거는 전통적인 고전적 자유주의가 미국 혁명이었다. 그리고 특히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였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계몽주의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프랑스 계몽주의는 바꿔야 했습니다. 모든 거 바꿔라 말이지. 새로운 걸로 바꾸려면 기존에 있는 법을 다 불태워라 이런 식입니다. 바꿔였습니다. 지난 우리가 1980년대
운동권에서 바꿔, 뭐, 모든 거 다 바꿔라 해. 그거 똑같은 거죠. 그게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1980년대에 나왔던 좌파 사상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서 나온 거죠.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수가 결정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역시 공익을 더 중시하는 것. 공공이익. 그 공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볼롱테 제네랄입니다. 일반 의지입니다. 국가 목표입니다. 국가 목표. 이걸 더 중시하는 사상. 그러니까 공법을 굉장히 중시를 하는 셈입니다. 공법. 그런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비판적이죠. 인간 이성이라는 건 사회로부터 학습되는 것이지, 사회로부터 배워 습득하는 것이지, 인간 이성에 의해서 인간 이성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프랑스 계몽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그 사물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프랑스 계몽주의는 주어져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주어져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사회를 조정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종속함수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의 종속함수입니다. 사회로부터 배운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배운다. 배우면서 이제 사회가 변화돼가는, 의도적으로 변하는 것이, 그것도 의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는 자생적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데 반해서 프랑스 계몽주의는 조직 질서, 즉 아티피셜 오더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계획된 질서. 이걸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혁명의 기본적인 것은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죠. 메디슨 같은 사람들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 미국 혁명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인 반해서 이쪽에 프랑스 혁명은 역시 프랑스 계몽주의다.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은 아까 얘기했던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인류 문명을 그렇게 우리는 굉장히 중시하는데 고등학교 때만 기억나는데 굉장히 중시를 하죠. 데카르트는 이게 과학적인 방법을 발견했다 하는 식으로. 그런데 데카르트가 인간은 그러니까 신의 중심 세계에서 인간으로 인간은 신이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한 거, 인간 이성으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계몽 사상,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 그런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특히 이제 데이비드 휴움, 애덤 스미스 이런 전통입니다. 애덤 스미스. 오늘날 이야기를 한다면 하이에크,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은 오늘날에는 존 롤스, 케인스 같은 사람들, 존 롤스 이런 사람들, 사회주의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 사상이 프랑스 혁명이었다, 기초였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인권선언은 그 일부만 역시 프랑스 혁명의 기초가 됐다. 앞에 있었던 자유주의 요소들, 개인의 재산권 존중이라든지 자유를 존중한다는 그거는 프랑스 인권선언 속에 들어있지만 그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에 관심을 둔 거는 주로 루소의 주권 재민 사상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결국은 러시아 혁명까지 들어옵니다. 러시아 혁명, 아시아에 히틀러도 나왔고, 히틀러도 이 전통이죠. 그 다음에 폴포트, 그 다음에 오늘날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게 전부 다 이런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사회민주주의.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민주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면, 비판에서 꽁수당들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연대를 보기 위해서 여기다 대척 설명을 해놨는데, 연대. 루소가 1712년 78년인데, 꽁수당트가 1767년에서 1830년, 토크빌이 그 이후입니다. 루소 앞에 몽테스키에가 들어있죠, 몽테스키에, 아까, 몽테스키에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몽테스키에는 권력 분립을 하는데, 권력을 분립을 합니다. 분립하는데, 예를 들면,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도, 입법권을 각
사회 각 단체들, 예를 들면 귀족들한테 입법권이 있고 시민들한테 있죠. 의회, 국민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국민회의, 왕. 이 3자가 입법권을 서로 나눠 갔습니다. 입법권을 나눠 갔습니다. 행정권도 역시 나눠 갔습니다. 나눠 갔고, 그 다음에 사법권도 역시 나눠 가는데 왕은 사법권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완전히 독불 장군입니다. 그건 사법부에서 왕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왕은 기소할 수 없는 특수한 계층이죠. 그런데 우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이라고 했을 때 특히 그 권력 분립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각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각 사회 계층의 사회 계급에 따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은 귀족의회에 가지고 있었고 그 입법권을 귀족의회, 그 다음에 국민의회, 그 다음에 왕. 이 3자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나누어 가졌고, 그 다음에 행정권도 그렇습니다. 행정권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도 재판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귀족 재판이 있습니다. 그 왕은 재판에 가입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재판부, 사법부가 왕을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죠. 이거 완전히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권력 분립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루소가 이걸 비판을 하죠. 국가 권력, 주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주권 개념도 축소될 뿐만 아니라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주권이라고 하는 걸 서로 자기 이익을 그러니까 그때 국민이라고 하는 건 서민층들 말했습니다. 소위 재산권이 아주 소규모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재산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 물론 재산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없었는데 재산을 소규모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귀족한테 그 주권을 주게 되면 자기 계급을 위해서 그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루소에서 모든 사람 평등했습니다. 그렇죠, 평등. 귀족, 왕, 그런 계급이 존재하지 않죠. 무산자, 돈 없는 자, 선거권 다 있었습니다. 선거권을 주자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루소가 몽테스키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하죠. 권력 분립이라는 건 안 된다. 그냥 권력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주권이라는 건 나눠서는 안 된다. 그 주권은 국민한테 딱 줘라. 국민의 의지, 국민의 그 일반 의지를 실현하고, 입법부를 통해서 실현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를 통해서 실현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실현하라.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꽁수당하고 떡구비를 있는데, 여기서 꽁수당도 뭐였습니다. 꽁수당. 1910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그 당시면 이제 민주였습니다. 민주. 우리처럼 그랬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제 민주화였습니다. 모든 건 다 좋은 건 다 민주화로 돌려버렸습니다. 좋은 건 다 민주화예요. 민주주의였습니다. 자유? 그건 없어졌죠. 자유라는 건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꽁스당트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자유와 고대 자유를 구분을 하죠. 구분하면서 현대 자유는 이게 개인의 자유이지, 현대 자유는 고대 자유였습니다. 고대 자유. 이건 아테네 자유입니다. 아테네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적 자유를 말하는 거죠. 민주주의. 여러분들 현대 자유와 고대 자유에서 만약에 현대 자유였다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안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죽은 거죠. 자유주의였으면 소크라테스 결코 안 죽었습니다.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사형당한 거죠. 이제 고대 자유는 이게 집단적인 의미라고 하죠. 집단적인 정치적 자유입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정치적 자유. 이게 바로 주권 재민하고 똑같은 사상이죠.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에 집단이 참여해서 법을 만들고 집단이 참여해서 행정부를 담당하거나 사법부를 재판을 하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공무담리권, 오늘날 흔히 말하는 공무담리권, 그 다음에 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권, 국가의 정치적인
국가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직접 공무 담임을 해서 참여하거나. 이게 정치적 자유입니다. 정치적 권리라고 해야죠. 자유라고 해야겠는 좀 그렇습니다. political right. 정치적 권리. 그런데 이걸 이제 비판을 하죠. 공수당대가 아주 현대적입니다. 현대적. 첫 번째 가장 공수당대가 주목했던 것이 야 지금 프랑스라는 게 17세기, 18세기 이제 프랑스죠. 18세기 프랑스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아테네라는 게 인구가 얼마 안 된단 말이지. 거기에서는 정치적인 자유가 중요해. 정치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 이만큼 인구가 이렇게 습성한데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식 그때 2천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천만이 사는 프랑스인데 여기서 무슨 민주주의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주민들도 정치보다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자기 생활을 하는데 분주할 뿐이지 거기에 무슨 공공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성향이 없다. 이제 political preference, 정치 참여에 대한 사람들이 선호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고 그 대신에 자기 살림들, 장사하는 일들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고대 자유에서는 고대의 자유를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폭정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거대 사회, 소규모 사회에서나 작동하는 그런 정치적 방법을 대규모 사회에 적용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폭정이 이루어진다. 폭정이 가능하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런 사람들 비판. 고대에는 정치적 권력을 시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1인 1표였습니다. 고대의 자유. 1인 1표제. 현대인의 목표는 시민들 각자의 사적 소유의 보장이다. 현대인의 목표. 고대의 자유를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폭정을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이 철학하는 윤리학자들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존 롤스도 그렇고 특히 공동체주의자들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도덕이 달라야 됩니다. 사회의 규모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회에는 소규모 사회의 모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사회, 열린 사회죠, 오늘날. 대규모 사회. 대규모 사회의 모랄은 역시 대규모 사회에 적합한 모랄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분을 안 하거든요, 이게. 그게 좀 문제죠. 그리고 왜 대규모 사회가 되느냐면 소규모 사회의 모랄을 극복했기 때문에 대규모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사회. 이게 하이에크의 주장이죠. 하이에크.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다. 전에 도덕의 형성 과정, 진화 사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생물학하고 그 다음에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 사회생물학적 진화하고 생물학적 진화하고 문화적 진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생물학적 진화에서는 도킨스의 사회생물학. 그러니까 이 사회생물학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굉장히 비판합니다. 여러분들 도킨스 있죠? 도킨스가 얼마나 비판하는지 압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못 돼먹는 것만 사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돈 버는 거 있죠? 도킨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나오니까, 야,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이기적 이기심을 정당화시켜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토크빌 비판을 봐요. 토크빌. 참, 이 토크빌이라는 게 저는 요 최근에 이제 헌법학자 대회가 있어서 저들 나가서 이제 토론, 뭡니까. 양건 교수의 기조 강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토론자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이 토크빌을 읽어라. 얘기를 했는데 이 토크빌이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애담 스미스, 하이에크 굉장히 좋아하죠. 몽페리언 소사이티라는 이름을 토크빌 소사이티로 하려고 그러다 미제스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욕하는 겁니다. 토크빌 소사이티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토크빌 소사이티. 그 당시 몽페리언 소사이티 1940년 몽페리언 소사이티 아시죠? 몽페리언 소사이티 1940년 거기 모임이 있었는데 자,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이에크는 몽페리언 토크빌 소사이티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제스가 딱 걸어온다. 그 사람 자유주의 아니다. 보수주의자다 말이야. 왜냐면 토크빌이 보수적인 색채가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이거든요. 몽테스키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역시 좀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수적인 시각은 아니었죠.
제가 보는 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토크빌입니다. 보십시오. 다수의 지배는 민주주의 본질인데 다수의 지배는 절대적이다. 이게 이제 프랑스가 그 당시 19세기 들어오면서 막 계속 민주화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합니다. 여러분들 토크빌 몽테스큐에 있죠. 몽테스큐에는 프랑스가 그런 당시 귀족 사회였는데 귀족 사회에서 아주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프랑스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몽테스큐에는 영국이 그 당시 귀족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영국 헌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모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닮아갈 것은 적어도 영국이 아니냐 해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영국에서 몇 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나온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게 그때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토크빌은 이제 몽테스키가 지나가지고 토크빌은 그 당시 이제 프랑스는 귀족이라는 게 거의 다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주의였거든요. 민주화. 그리고 유럽 사회라는 것도 이제 귀족이라는 게 거의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크빌이 그러면 프랑스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이게 어떤 사회가 어떤 걸 벤치마킹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이 미래 아니냐. 지금 유럽 사회, 프랑스에서 볼 때 영국이라든지 혹은 독일이라든지 이쪽 사회는 이미 이제 낡았다. 거기는 배울 것이 없다.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는 미국이다. 해서 미국을 찾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미국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연구한 게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민주주의 문제를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제1권하고 2권에서는 조금씩 다른데, 제2권에 가서는 조금 이제 완화되는데, 제1권에서는 굉장히 비판하죠, 민주주의. 다수의 지배는 민주주의 본질, 다수의 지배는 절대적이다. 다수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다수의 바깥에는 정의도 없고 아무것도, 다수가 결정하면 모든 게 그게 바로 정의이다. 그게 법이 되고 정의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주권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크빌이 주장. 국민 주권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확립하지 않는다라는. 국민 주권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수의 권력은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나 사상까지도 통제하고 심지어 토론이나 언론까지 통제한다. 이거 오늘날 우리 사회 똑같습니다. 뒤에 가면 더 흥미로운 게 많아요. 다수결은 이성이나 정의에 기초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수결 규칙이라고 하는. 다수결 원칙은 이성이라든지 정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을 세 사람에게 종속시키는데 이성이나 정의란 있을 수 없다. 다수결 원칙이죠. 그렇죠? 두 사람을 세 사람한테 종속시키는 겁니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정의도 필요도 아무것도 없다. 이게 다수결 원칙. 이게 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도입할 때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걸 세밀히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어갔더라면 오늘날 그렇지 않았을 텐데, 민주주의, 전부 다 민주주의면 다 먹여 살릴 줄은 알아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1970, 80년대죠. 80년대 지금까지 온 것이,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최근에 와서야 민주주의라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 전 2, 3년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민주주의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인데, 어느 잡지 기자입니다. 이름 대면 여러분을 알 겁니다.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냐면, 민경욱 교수, 민주주의를 버리다. 그게 몇 년 전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 내 얼굴 보면 그거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 민주주의라는 게 비판을 했는데, 그렇게 막 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 절대적인 권력이 최대의 위험이다. 자유로운 제도의 붕괴, 소수파를 붕괴 몰아라는데 이건데, 이게 이제, 이게 몽테스키, 토크빌의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에서 내가 인용한 겁니다. 이게 제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인용한 건데 그 페이지 수가 다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한 개인이나 당파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예,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주권 재민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이제 토크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론도 다수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입법부의 입법부도 다수다. 사법부도 다수다. 다수에 복종한다. 행정부에 호소하면 행정부도 다수에 의해서 임명한다.
그 결과는 무정부 상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소송을 해보십시오. 입법부 가십시오. 입법부 다수 다 자제입니다. 입법.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사법부 요즘 전부 다 이게 다수가 지배를 해가지고 그 좌파가 다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요거보다도 요걸 한번 볼까요? 이걸 다수의 폭정의 핵심은 다수가 어떤 제약도 없이 입법 행정을 담당하고 법관을 정하는 등 국가 권력을 통솔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을 전부 다 통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재죠. 현재 한국 사회입니다. 다수의 폭정의 핵심은 다수가 어떤 제약도 없이 입법 행정을 담당하고 법관을 정하는 등 국가 권력을 통솔할 수 있는 위험이 성장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죠. 전부 지금 완전히 석권하고 있죠. 좌파들이.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소수가 폭력의 소수가 그러니까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폭력에 호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것도 그렇습니다. 왜 좌파가 이렇게 폭력적이었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나는 보수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수에 굉장히 오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이걸 좀 자유주의적으로 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보수적이고 자유주의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자유주의에서 여러분들 할인점 있죠. 할인점 다 이게 대기업들한테 나눠졌습니다. 이게 보수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렇죠. 자유주의는 할인점, 무슨 할인점, 이건 그냥 모든 다 회사들이 할인하도록 구멍가게도 할인해서 팔도록 내버려두지. 왜 대기업한테는 할인점이라고 그럽니까? 그러죠? 맞죠? 그렇죠? 대기업들한테 분배를 했죠. 그 다음에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들, 과거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기업 중심으로 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 뭐 소기업들, 소수파입니다. 그 당시 좌파들. 과거 울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빤히 들여다보는 거죠. 무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사법부에서 전관예우. 전부 다 이게 법치를 위반하는 사상들입니다. 이게 차별을 하는 겁니다. 특수한 계층이 차별하는 겁니다. 이런 거니까 불만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우리가 좌파, 우파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폭력입니다. 지금 완전히 폭력이죠. 안가품을 하는 거죠. 안가품을 하는 겁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수하겠다. 그런데 이게 참 불행하죠. 불행합니다. 그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우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아주 꼴통 보수라고 하는 아주 골치 아픈 보수를 굉장히 많거든요. 엘리트주의자들. 이런 사람. 보수주의자, 엘리트주의자 아닙니까? 엘리트주의.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집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지배해야 되느냐 할 때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지배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보수주의자들. 그런데 자유주의는 누가 지배하든 좋다 말이야. 누가 지배해도 좋다. 그러나 국가 권력은 제한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유주의 장점이 바로 그거죠. 자유주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똑같단 말이야. 차별 두지 말아라.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를, 민주주의를 보면, 민주주의에서, 하이에크가 민주주의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없애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장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주주의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민주주의, 다이내미컬하죠. 그렇죠. 내 정치적인 선호를 결정합니다. 누구나 다 정치적인 선호가 미결정되어 있을 때는 정치적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 어떤 이념을 좋아하고 어떤 이념을 버리고 하는 그런 이념을 선택하는 정치적인 프레퍼런스죠. 폴리티컬 프레퍼런스를 정하는,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 거죠. 불확실하면 민주주의 과정이라는 게 불확실한, 누구나 갖지 못한 그런 폴리티컬 프레퍼런스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죠.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학습장이죠. 이런 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존 스튜어트 밀을 봐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죠. 교육장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주의. 여러분들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 이 정치 과정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심심하다고요, 이게. 심심하거든요. 굉장히 심심하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 없다? 이거 참. 그 다음에 논쟁적인 의견들, 그리고 이제 논쟁적인 의견들 가운데 하나만을 관찰해야 한다면 끝까지 싸우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민주주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수결 방법. 그렇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태 문제라든지 또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냐. 찬성수를 계산하게 결정한다. 그런데 이때 다수라고 해도 다수는 항상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수가 결정된다. 그게 진짜가 트루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트루스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언제든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태도. 이런 건 우리 자유주의 장점이죠. 좌파는 그런 생각 가져가면서 보수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이죠. 그 다음에 권력이 상대적으로 덜 남용된다. 남용되면 피해,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뭡니까? 투표를 해서, 저 당은 나쁜 정당. 그러면 엑시트 합니다. 아니면 보이스도 할 수 있고, 보이스 항의, 그렇죠. 항의, 그 다음에 엑시트. 다른 정당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그 나라에서 하기 싫으면 외국으로 나가든가. 기업들 보면, 그 나라 모두 엑시트죠. 그렇죠. 엑시트죠. 허쉬만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종류. 그러니까 하나는 엑시트, 하나는 보이스, 그 다음에 로얄리티. 하나는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정당에는 충성하는 것. 이건 충성이라는 별로 민주주의 국가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건 이제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항의하는 거죠. 항의하다가 안 되면 이제 엑시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에서 바로 그거죠. 엑시트하는 경우, 지금 정당.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문재인 정부를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거 보니까 영 김새. 그러면 엑시트 합니다. 다른 정당으로 바꾸는 거. 이게 엑시트죠. 그 다음에 보이스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항의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사회가 여론을 형성을 한 겁니다. 여론 형성 기관이죠. 여론 형성 기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국민주권과 다수결 원칙이 절대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는 국민 주권과 다수결 원칙이 절대적이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절대적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특징이죠. 이게 자유주의 특징이죠.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는 거죠. 루소 같은 국민 주권에서는 이 장치가 없습니다. 장치가. 여러분 하나 설명을 하지 못했네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주권자민 헌법 제2조에 주권자민이 딱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주권자민이라는 걸 잔뜩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유권 보장, 언론의 자유라든지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자유를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거 보면 프랑스 혁명하고 프랑스 인권선언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 주권자민 열심히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을 보호한다는 것. 아까 설명했던 그와 같이 뒤섞여 있는 거죠. 뒤섞여 있는데 지금 현상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상은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이죠. 촛불혁명. 이게 프랑스 혁명인데 그게 이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촛불혁명에서 이제 그걸 자유의지를 찾고 일반 의지를 찾고 자유의지 죄송합니다. 그 자유의지가 아니라 일반 의지를 찾고 일반 의지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권력 분립이라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 좌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권한, 자유권, 개인의 소유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우리 헌법에 있지만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는 게 바로 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은 유사점이 있는데
바로 그 인권, 또 그 프랑스 혁명은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프랑스 혁명이다.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 헌법하고 인권 선언하고 같이 붙여놓아요. 그건 서로 대칭점이 있는데 서로 이제 융화할 수 있는 프랑스 인권 선언하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할 때는 혁명에서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런 건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 루소 주권 재임이라는 초점을 맞춘 거죠. 다수의 지배.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자유와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익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못 제가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게 자유주의죠. 하이에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비교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게 개념상 참 애매한 개념이에요. 애매한 개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스웨덴 자유민주주의 했지만 삼민주의로 들어갔죠. 독일 경우에도 뭐 1970년대, 80년대 보면 완전히 삼민주의로 들어갔죠. 자유민주주의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복지국가 막 등장하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개인의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왜? 지금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서로 융합할 수 없는, 서로 동거할 수 없는 다른 가치들이거든요. 그게 언제 생겨? 18세기, 19세기에 생겨났습니다. 19세기에 막 민주주의, 영국에서 이제 투표권을 막 확장시켜주면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와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서의 공리주의 사상이 됐습니다. 공리주의. 레디컬 필로소피컬 레디컬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하고 자유주의 융합해서 사회주의를 비판하던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회주의나 아니면 봉건사회를 비판하던, 귀족사회를 비판하던 그런 때 이제 서로 융합해버려서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인데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자유입니다. 이게 꽁스상트가 얘기했던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보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유주의에서는. 누가 지배하든 뭐 좋다 말이지. 그러나 우선적으로 국가 권력은 제한해야 된다. 민주정부라고 해도 국가 권력은 제한해야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국가 권력이 원천입니다. 국가 권력의 구조, 원천. 누가 권력을 행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주권 재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배 방법, 법의 지배죠. 법치주의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 정한 모든 걸 그거에 따라서 통치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법치주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한 법은 의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은 뭐냐? 의회에서 적법 절차를 통해서 통과된 그런 법에 따라 통치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법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자유주의에서는 법이라는 게 무엇이 법이어야 되느냐를 말해주는 것이 법의 지배입니다. 전에 설명을 했죠. 이게 평등하다. 그러니까 적용에 있어서의 평등입니다. 적용에 있어서의 평등, 내용에 있어서의 평등입니다.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사기범을 처벌을 할 때 부잣집 자식이 사기 쳤으면 그거는 용서를 해주고 가난한 집 자식이 사기를 했을 경우 그건 처벌하는 이런 거는 적용에 있어서의 차별입니다. 사기에 사람들은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윤리가 또 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광고 있죠. 허위 광고는 금지한다고 할 때 허위 광고를 금지할 때 대기업이 허위 광고를 하면 이건 그냥 놔둔다든지 중소기업이 허위 광고를 하면 이건 처벌한다든지 이건 법 적용에서의 차별입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 적용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등 문제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을 통해서 특권이라든지 특혜를 준다든지 또는
역차별하는 거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역차별하거나, 중소기업이라서 보호를 한다든지, 대기업이라고 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소득도, 누진세처럼, 부유한 사람한테 높은 세율로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 이것도 차별이죠. 이런 건 비례세가 플랫텍스입니다. 비례세, 플랫텍스. 단일세입니다. 단일세. 플랫텍스. 텍스가 역시 이게 법치주의가 말하는 그때의 세율 구조입니다. 지배 방법은 이제 다수의 지배인데, 이제 국가의 과제, 정부의 역할을 이죠. 작은 정부인데, 여기 민주주의는 큰 정부죠. 여기 법이라는 게 여기 있군요. 법의 내용이죠. 보편적 주장, 다수 입법자가 정한 거. 여러분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 있죠. 법 앞에 평등. 이거 애매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아까 두 가지 평등 얘기했죠. 하나는 적용에서의 평등, 내용에서의 평등. 그렇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뭡니까? 법 앞에 평등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법 내용.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법의 지배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했을 때, 법 앞의 평등이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게, 데모크라시라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데모크라시 말에. 왜냐하면 크라시라는 게 지배한다는 얘기인데, 원래 그랬다고 그럽니다. 하이에크 얘기입니다. 하이에크. 원래 덴마크가 옳은 얘기인데, 그 당시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할 때, 어떤 말이 제일 좋으냐라고, 어떤 언어가 좋으냐를 따졌을 때, 그때에 데마시라고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요. 나왔는데, 그걸 그럼 데마시라는, 왜 그걸 포기를 했느냐면, 데마시. 왜 포기를 했느냐면, 아테네시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마을의 장의 이름이, 관직이죠. 관직의 이름이 디마키라고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디마키.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게 디마키가 지금 관직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 별로 안 좋다 해서 그걸 빼버리고 그냥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데마키하고 데모크라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데마키는 제한하는 얘기입니다. 지배를 제한한다. 지배하는 걸 제한한다. 디마키입니다. 디마키. 그래서 이게, 이 말이 혹시, 이 디마키가, 오늘날 과거 일인데, 오늘날 하이에크의 주장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이걸 써도 디마키,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못 썼지만, 오늘날이라고 해서야 디마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날 제한된 민주주의에서 얘기할 때는 디마키로 사용할 수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553쪽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번역한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553쪽인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왜 크라시라고 하는 뜻이 지배한다는데, 이게 거칠게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 힘으로써 지배한다는 의미가 크라시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끝내겠습니다.